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내일 9월 16일 날 대구에서 또 246차 태극기 집회가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 동지들이 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보수 성지라고 하는 대구를 진정한 정통 보수 세력인 우리 공화당이 지역적 기반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또 특별히 거기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달서병에서 3선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2020년에 황교안 당시 국민의힘당의 그 대표의 배신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도전하게 될 터인데, 지역적 기반인 대구를 우리 공화당이 확실히 이번에 장악해서 차기 총선과 또 대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보수파를 새롭게 결집시키고 진정한 보수파 세력인 우리 공화당이 수권으로 나가는데 확실한 지지 기반으로서 우리 대구를 우리가 장악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제73주년이죠. 우리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이후로부터 조원진 당대표와 함께 위대한 승전의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없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라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하늘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명이라는 말을 쓰죠. 하늘의 명령이다. 천명. 또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대업, 큰 임무다. 또 대사, great t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역사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국부 조지 워싱턴,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고, 그 나라가 지금 300년도 안 된 기간에 가장 우수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세계사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은 건국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동양의 최초로 미국과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또한 위대한 천명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이 동양의 대한민국은 가장 위대한 역사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로지 바로 적화 통일의 야역을 이루지 못했던 북한의 공산 집단이 그렇게 이승만 박사를 증오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 건국과 그리고 10년 동안의 통치 과정에 아주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정권 탈취를 위해서 독재로 또 친일파로 여러 가지로 매도를 했는데, 제가 지지난부터 그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이제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대장금의 배우 이영애 씨가 1,000만 원인가요? 또 기금을 증여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과도 있지만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라는 것이 종북 좌파가 만들어낸 잘못된 해석입니다. 즉 사실이 잘못된 것도 있고 사실을 잘못 해석한 것이 바로 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종북 좌파가 이승만 박사의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과라고 하는 것은 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대한 업적인데 그거를 과로 해석을 해서 왜곡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1952년도에 발치개헌 사건. 그래서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려고 직선제를 개헌을 하는 그런 독재적인 발상을 했다라고 해서 이승만 박사를 매도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전시에 지금 중공군하고 치열한 휴전선을 놓고 전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고 전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고 조병옥이나 장면을 세워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거죠. 지금 전시 지도자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를 52년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축출하거나 아니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4년 됐죠. 4년밖에 되지 않냐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그야말로 반역죄죠. 그 반역을 발치개헌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대한 업적이죠. 오히려 전시에 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은 정말 반역죄요, 여적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오히려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치개헌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은 바로 위대한 공인 것입니다. 또 4.19 얘기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바로 위대한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이셨죠. 본인은 직접적으로 3.15 부정선거에 전혀 관계가 없지만 뒤늦게 부통령 부정선거를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발포가 있어서 학생들이 다친다고 하니까 바로 국정의 최고의 통치자 책임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하야를 하는 것은 역시 위대한 책임 정치 하나입니다. 여러분 독재자 그러는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가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놨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 박사는 바로 그것마저도 위대한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서로들 이승만 박사 하야시킨 것이 자기들의 공로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사가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박정희 대통령도 지난 남도당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과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공을 얘기해도 이 과에 가려워져 가지고 공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남도당 사건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님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리 뭐 대한민국을 세웠다 또 구국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아무리 공을 얘기해도 바로 근본적인 과 독재자다 친일파다 남노당이었다 이런 과에 가려서 전혀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이 건국의 위대한 국부, 이 건국을 지우려고 이 위대한 업적을 지우려고 종북좌파들이 또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상해 임시정부 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고조선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억지 논리를 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어질 뻔한 나라를 다시 세운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도 가장 큰 위대한 일이지만 없어질 뻔한 나라를 구원한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로 또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나가야 될 터에 소련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적화 통일의 위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적화 통일돼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일순간에 역전시킨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바로 서울을 수도를 회복하고 또 38선을 진격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백두산까지 가서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건국보다도 더 큰 일이 남북한의 통일 아닙니까? 건국을 한반도에 완전히 이루는 것이 자유통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한만의 대한민국 건국도 위대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이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큰 위대한 일인데 그 목전까지 갔다가 결국 중공군의 기습 개입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천 상륙작전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에 거의 준하는 업적이요 또 통일에 준하는 그런 업적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건국절과 동등한 가치의 국경일로 지켜야 될 그런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창당 이후서부터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마다 승전의 기념일로 조원진 대표님이 또 사정이 있었을 땐 제가 해서 기념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정치 자금과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많은 당원 동지들이 당비도 내고 또 후원비도 내고 특별 당비도 냅니다. 또 많은 동지들 가운데 이제 고액으로 또 후원하는 그런 당원 동지들이 많은데 정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말 정치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 많은 동지들이 과감하게 우리 당에다가 정치 자금을 이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깨끗한 정치 자금으로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랬고요. 이승만 박사가 바로 깨끗한 정치 자금으로 바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지금 민주당도 결국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정치 자금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대장동을 통해서 얻은 많은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선거에도 많은 검은 돈들이 더러운 돈들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또 어느 공동체든지 또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도 국고가 튼튼해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깨끗한 자금이 있어야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는 바로 깨끗한 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야 양당의 이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더러운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러운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창당 이후로 지금까지 이 정치 자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로지 청렴결백하게 법이 정한 그런 한도에서 지금까지 어렵지만 우리 공화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동지들과 또 우리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깨끗하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깨끗한 자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또 깨끗한 자금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더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자금과 올바른 정치의 예를 바로 오늘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또 국부 이승만 박사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뿌리를 오늘 차근차근 팩트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병철 회장의 부친이신 박찬호 옹이 바로 이승만 박사와 한 살 차이, 한 살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1896년도, 1895년도 바로 서재필 박사가 다시 와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할 때 그때 바로
23세에 이찬우 청년이 경북 의령에서부터 한양을 오고 가면서 독립협회 회원으로 서재필 박사의 만민공동회를 도왔고, 바로 그때 이승만 청년은 배제학당의 학생회장 겸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이면서도 서재필 박사와 교제하고 서재필 박사의 후계자라 할 정도로 촉망받는 그런 에리트 청년으로 이찬우 청년과 알게 돼서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이승만 청년과 이찬우 청년은 중마고우와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의 청년이었고, 당연히 이승만 청년이 이제 서재필 박사가 추방된 이후에는 독립협회를 또 이끌어 나가면서 만민공동회 2차, 3차를 리더할 때 이찬우 청년이 바로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역죄로 엮여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다가 1905년도 8월 9일 날 석방하면서 바로 상동교회, 우리가 이제 남대문에서 행진하다가 한국은행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상동교회가 있는데, 그 상동교회에 상동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또 그때부터 이찬우 청년과 교제하다가 11월 3일 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죠. 이승만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 그래서 유학 갈 때도 이찬우형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5년 후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오죠. 이것도 엄청난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미국에서 얼마든지 프린스턴 최고 명문대 박사학위로 교수의 제안도 있었고, 거기서 얼마든지 교수를 하면서 해외에서 해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날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YMCA 학감으로 종로 2가에 있는 YMCA 워너메이커, 미국의 이제 백화점 재벌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가 져준 거 아닙니까? 역시 이승만 박사가 워너메이커가 다니는 교회에 미국에 있을 때 설교도 했고 해서 워너메이커가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 박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YMC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미국에서부터 이미 안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YMC 옥삭 그 방에서 기거하면서 YMC 학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찬우가 바로 YMC 회원으로 이승만 박사와 2년 6개월 동안을 또 이제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이승만 박사 미국을 가죠. 그때 바로 2010년도에 또 재미난 사실은, 그때 이찬우형이 바로 이병철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생일이 2010년도입니다. 한일합방 때, 기억하기 쉽죠? 한일합방 때.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들어왔을 때. 자, 그리고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때부터 33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는데, 역시 이찬우형이 바로 국내에서 이승만 박사를 비밀리에 자금을 후원하는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 또 자홍 윤치호 장로, 윤치호 장로도 겉으로 보면은 친일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밀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정보와 국내의 자금을 바로 사촌 동생인 윤치영을 통해서 후원하고, 또 개성에서 이제 윤치호가 송도학교도 운영하면서 개성이 주 활동 무대인데, 개성에 그 유명한 인삼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개성의 유명한 사업가가 바로 전용순입니다. 그래서 전용순이가 또 비밀 독립운동의 자금을 다루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찬우형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보시죠. 2017년, 그러니까 17살 때죠. 원래 이병철의 이름은 이병길이었습니다. 이병길. 그런데 2017년에 개명을 했어요. 왜 개명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 오른편 사진에 보면 이게 그 유명한 매국노
이완용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가운데 앉아서 손자를 안고 있죠. 그리고 바로 뒤가 바로 이항구라는 아들인데, 바로 이 항구가 이왕직이라고 그러죠. 고종 황제 후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의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 이항구의 장남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장남이 바로 이병길입니다. 그래서 이찬홍이 바로 이완용의 손자와 이름이 같으니까 바로 계명을 시켰죠. 그래서 이병길의 길자, 그 길자를 하나 더 붙이면 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로 계명을 하고, 이때 이제 박팽년 사육신의 한 분이신 박팽년 후손인 박두울 여사와 조기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민족주의 학교로 유명한 중동중학교 4학년 졸업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병철은 이제 와세대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형 이병각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바로 왼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이제 이병철이는 와세다 대학을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중퇴를 하는데, 그러나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의 선진 문화를 다 견학을 하게 되고, 또 공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는 저 마산 쪽에서, 경남 쪽에서 바로 양곡업, 그 곡식을 탈곡하는 양곡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은행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업도 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대출금을 회수하고, 또 전쟁에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들였던 부동산을 다 헐값으로 팔고, 또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갚고,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하죠. 그러나 또 좌절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일본은 자기가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의 전 지역과 만주, 상해, 중국 지역을 이제 견문을 넓힙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1938년도에 3월 1일 3.1절 제1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고, 애국심과 그런 영향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날, 1938년 3.1절 날 이제 대구 중구 인교동에서 삼성 상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란 이름을 왜 졌는고 하니, 삼자는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크다, 많다, 또 강하다, 또 삼위일체, 완전하다, 또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가운데 하나죠. 이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발음이 복자와 같다고, 푸와 같다고 팔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3이라는 수, 완전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30배, 60배, 100배, 또 등등의 이제 3의 개념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3을 선택했고, 성은 별성자로 밝고 높고 영원히 깨끗하다. 그래서 삼성 상해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대구에서 창업 당시에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지금 오늘날에 또 그대로 그 삼성 상해 터라고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라는 도시는 정치적으로 보수 우파의 성질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바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이 삼성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제통상, 글로벌 첨단 기업의 성지가 바로 대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1939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조선 양조를 인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당시 양조장은 일본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양조장을 할 수가 없고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양조 사업을 했는데, 이 양조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양조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배달 루트가 있고 또 술을 배달해주고 자금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조업이 사실은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루트와 자금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바로 조선 양조를 하면서 이 양조를 배달하는 그 루트가 바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루트가 되고 또 양조업으로 엄청난 자금을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 박사에게까지도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독립운동가 가운데 강일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일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1운동에 학생 때 참가했다가 체포당해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구라고 하는 청년과 함께 같이 운동을 했는데 윤석구는 체포를 당하지 않았어요. 즉 강일기가 끝까지 침묵을 지킴으로 인해서 같이 3.1운동을 했던 함경북도 지역에서 그 양강도 지역에서 산수갑산 지역에서 3.1 독립 만세 운동을 같이 했는데 강일기는 체포를 당해서 2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고 윤석구는 이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구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니까 윤석구 집안도 잘 사니까 자금을 모아줘가지고 바로 강일기를 후원해서 강일기가 바로 삼수갑산에 물 좋은 삼수 석삼수의 물수자 아닙니까? 그래서 삼수갑산 산 좋고 물 좋은 거기에 양조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빼가리라고 그러죠. 중국 술 그것도 만들어서 만주 지역에 배달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강일기 선생의 독립자금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없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받았냐? 바로 김일성이도 받았습니다. 그 김일성이가 무슨 뭐 항일 빨치산이나 했다?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미령이라고 그러죠. 미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무슨 그 빨치산 운동 본부와 같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그게 일개 국경 초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 국경 초소와 같은 경비를 한 거죠. 김일성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일기 선생이 만주 지역에 술을 배달하고 대금을 해소하면서 통행료 정도로 김일성이도 기성리 입장에서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행세 명목으로도 용돈 정도도 받아먹은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게 강일기 선생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국경 초소에서 경비대할 때 얻어먹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국 강일기 선생은 그때는 이미 남한에 내려와서 면목동 쪽에서 그 양조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찾고 다만 황모 씨라고 그 술을 배달하고 돈을 회수하고 국경을 드나들던 그 황모 씨를 찾아가지고 공화국 영웅 칭호를 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한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조선 양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역시 이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일제에서 독점 사업으로 양조장을 다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자꾸 협박과 이게 들어오니까 결국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일기 그분도 이제 삼수에서 일본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왔고 결국 이병철 회장도 1년 만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직원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 정도 양조업 정도로도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간판에 서 있는데 그 간판이 바로 해석을 하면
조선 양조 주식회사 제2공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1공장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군본부 지정공장, 즉 일본 육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사업이기 때문에 군본부에서 지정하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맨 끝에 군수국 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어쨌든 이렇게 독점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다가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양주장을 이제 매각할 수밖에 없고 빼앗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 아닌 실패, 두 번째 실패를, 사업의 실패를 실질적으로 성공했지만 일본에게 빼앗기는 그런 쓰라린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1941년도에 이제 양조업을 못하니까 처음으로 제조업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만들어서 파는 이 제조업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 제조업도, 국수 사업도 조선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라는 모토를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본격적 시작되면서 보급이 모자라니까 이제 배급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이 국수 사업도 1년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별포국수 상편대 삼성 별 3개가 있고 밀 모양이 있고 삼성의 세 줄에 또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미 우량, 아주 맛이 제일로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자양 풍부, 영양분이 풍부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구 인교동 61번지, 그리고 주식회사 삼성상해, 전화번호 247번. 그래서 한참 주문을 받고 배달할 때에 삼성 이병철 회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세 번째, 결국 국수 사업도 성공을 했다가 일제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만나게 되죠. 광복을 만나게 됩니다. 자, 광복을 만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귀국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건국 운동을 합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건국 작업을 하는데, 결국 이승만 박사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엔을 동원하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조직해가지고 유엔의 헌장과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무엇보다도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많은 우익 인사들이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다 보니까 뭐예요? 거의 재계와 경제계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전폭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자, 8.15 해방되고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8.15 해방되고 제일 기뻤던 사람은 바로 경제인들입니다. 왜? 미 군정청이 와서 통치를 하니까 뭐예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니까 경제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았죠. 즉 일제의 통제 경제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던 분들이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실업인들, 기업인들이 제일로 좋아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용순이가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그 당시 이제 회두라고 그랬어요. 회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회도. 그래서 상공회의소 소장은 민규식이고 부회장은 젊은 전용순인데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재계의 최고의 인물이 전용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 경조 고문을 했는데 바로 이 전용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박사를 전폭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즉 이승만 박사가 이런 건국운동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금을 다 누가 댔습니까? 바로 이찬호, 전용순 이런 실업인들이 깨끗한 정치 자금을 이승만 박사에게 드렸고, 이승만 박사가 그걸로 바로 우익 인사들을 해서 좌익을 괴멸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집회를 해도 많은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를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도 똑같이 태극기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좌익은 공산주의 자금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면 우익들은 좌익을 또 물리치기 위해서 더 큰 규모의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자금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정치 자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종북 좌파들이 이승만 박사가 정치 자금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말을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자, 이승만 박사만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어요? 김구도 받았죠. 김규식도 받았죠. 여러분, 상해에서 임정 주석을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바로 정치 자금을 구원하니까 서대문의 경고장 2층집 경고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구 선생에게도 똑같이 정치 자금이 들어갔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승만 박사만이 깨끗한 정치 자금으로 깨끗한 올바른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신을 중심으로 33인을 만듭니다. 즉 민족대표 33인처럼 대한민국 건국을 후원하는 33인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화장을 구입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기증하죠. 그래서 1947년 10월 18일 날 이제 마포장에서 이화장으로 이사합니다. 원래는 도남장에서 살았거든요. 도남장에서 살았는데 이 최창익이라는 사람이 별장으로 쓰던 것. 그런데 좌우 합작이 세지면서 정치 자금이 김구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최창익이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도남장을 나가라고 뭐 무언의 압력이죠. 자꾸 자기 살림살이를 마포장에 도남장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포장이라고 총독부 경무관이 이제 묵던 그 마포장에 임시로 들어가는데 워낙 낡고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의 유엔을 통한 건국 작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때는 이제 모든 자금이 이승만 박사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3인이 이화장을 구입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기거하게 된다. 이제 그때서부터 이화장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접견하는데 제일 먼저 접견한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대한제국 때부터, 그리고 하와이에서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부터 비밀리에 정보와 자금을 대준 사람들이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제 1948년도,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2월 달에 바로 광복 이후에 좌익과 투쟁한 우익 인사들과 특별히 청년단체들이 앞장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단체들을 초청해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인데 너무 해상도가 낮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그 희생당한 청년들을 위한 기념비가 지금 남산 케이블카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건국 과정 3년 동안 좌익과 싸우다가 희생당한 청년들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청년들을 초청한 사진입니다. 자, 1948년도 3.1절 때요. 자, 그때 이제 이찬호옹이 자기 아들 이병철을 이승만 박사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 사장이 이화장에서 이승만 박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제 곧 50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젊은 이병철에게 같이 정치를 하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병철은 저는 사업에 은사가 있고 하니까 사업을 통해서 박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서 보국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 이념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병철 사장, 또 이병철 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기업 모토가 바로 사업 보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자기도 당당하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한민족은 배우기만 하면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설할 때라든지 누구를 접견할 때든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민은 우수해서 무엇이든지 배우면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이병철 사장에게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업가 제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1이라고는 the first라는 개념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제일제당, 제일모직, 그리고 이제 디자인 회사로 유명한 게 뭐죠? 제일기획. 그래서 제일이라는 개념을 또 이병철 회장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33인 후에 그 다음에 49인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49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회 선거에서 많은 독립촉성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고 또 내각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도 7월 20일 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식을 하고 이제 건국을 할 때 그때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통령이 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49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전용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백성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찬우 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국해가지고 12월에 인준을 받고 나가는데 1년 만에 1949년도에 국회에서 제1차 내각제 개헌을 시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52년도는 제2차 내각제 반란이에요. 이미 1949년 10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2년제였거든요. 그러니까 48년도 5월 10일 날 재헌의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50년 5월 30일 날 이제 또 제2대 총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1년 남겨놓고 1년 해먹고 1년 남겨놓고 내각제 개헌을 시도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당시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고 구국했다는 것은 진짜 천재고 성자죠. 저 같으면 진짜 이거 다 반역죄로다 할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건국한 지 1년인데 1년 만에 내각제 개헌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합리적으로 바로 이 실업인들의 중심 역할을 한 백성욱이를 내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동국대학교 교수고 원래 승려 출신이고 그러나 최초로 한국인으로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청년결백한 이 백성욱 또 그 매부가 권영일이라고 또 경성고무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욱이가 정치자금을 아주 깨끗한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했죠. 자, 2대 총선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내각제 개헌을 무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자금이 있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탄핵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당 내 이 위장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이유도 그동안에는 정치 자금으로 그야말로 콩고물 떡고물 시도를 마음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렴결백하게 정치 자금을 관리를 하니까 떡고물 콩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한 이유들이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바로 이러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창당을 했고 지금까지도 깨끗한 정치 자금으로 올바른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전폭적으로 깨끗한 정치 자금을 또 고액도 이런 실업인들과 같이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깨끗한 정치로 바로 자유통일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더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마포장에서 이화장으로 이사하고 정부 수립 즉 건국 직후죠. 그때 이제 기념으로 정말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좌익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념 촬영으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쟁쟁한 사업가들이고 재계, 금융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계에 들어간 분도 있죠. 공진왕이라는 분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윤치호와 함께 비밀 독립운동 자금을 일제시대 그 악랄한 때에도 이승만 박사에게 보냈던 대표적인 비밀 독립운동 자금을 받던 분이 공진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 초대 공사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박사의 초대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최신무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구입니다. 윤석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윤석구도 정치 자금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윤석구가 정치 자금을 이 독립운동 자금을 분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구를 통해서 돈 안 받은 독립운동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조병옥, 고아 송진우, 설산 장덕수, 인천 김성수, 물론 인천 김성수는 자기 형이 또 경방 사장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그래서 윤석구라는 분이 최신부 장관 된 이유가 최신부 장관 바로 이 술 배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오고 갔고 했기 때문에 그런 통신 계통에 아주 뛰어난 안목이 있는 사람이니까 최신부 장관이 되기도 했지만 바로 독립운동 자금을 분배하고 유통했던 그 핵심 멤버가 바로 윤석구인데 그분이 초대 최신무장을 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6.25 동란 때 납북돼 가지고 살해를 당한 그런 참 어려움을 겪으신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보다도 해상도가 좋죠. 좋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면 상공회의소 역사 사진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당연히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했고 또 나중에 회장도 했고 상공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전용순인데 이 사진을요 이렇게 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왼쪽에 몇 주년 상공회의소 몇 주년 기념이라고 광고한 사진인데 그 몇 주년이라는 글씨로 전용순이를 지워버렸죠. 왼쪽에 한복 입은 분, 한복만 나오고 목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가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진에 캡션이 있습니다. 제가 해독을 했는데 국부 이승만 박사 취임 기념 촬영, 대한상공회의소 초대회도 전용순 이런 캡션이 있는데 이 캡션이 안 보이게 지웠고 그리고 사진 해상도도 흐릿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원본을 제가 찾으면 이 사람의 얼굴들도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관도 있고 사업가들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렸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일부러. 왜 일부러 이렇게 까요? 자, 이승만 박사를 그동안에 전 국민은 물론 전 실업인, 경제인, 재계 인사들이 다 이승만 박사를 도왔다고 하는 위대한 영웅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전용순을 가리고 또 캡션을 가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해상도가 더 안 좋은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 역사적 사진을 복원하게 됩니다. 왼쪽이 바로 전용순
상공회의소 소장 일대에 60년대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16 혁명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전용순이 바로 이때부터는 이병철을 이제 또 글로벌 사업가로 키우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인류 역사상 정치 자금의 영수증을 주고받은 사람은 이승만 박사 한 분입니다. 여러분,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은 쓰지만 받은 사람은 되게 안 쓰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바로 맨 왼쪽에 1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그 증서인데 1천만 원 정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당시 100원이 한 달 그 봉급 정도가 됐으니까, 공무원들 한 달 봉급 정도가 됐으니까 100원이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되죠. 그래야 뭐 선거도 하고 대통령 그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했지만 국회 선거 또 좌익과 시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규식 상공회의소 회장, 그다음에 공진왕, 그다음에 전용순, 그다음에 하준석, 그다음에 박기호, 그다음에 장진섭, 장진섭 유명한 경성고문 사장인가요? 그다음에 최남. 그래서 7인 대표자로 전용순이가 이승만 박사에게 보낸 그런 정치자금 증서가 되겠고요. 이승만 박사는 이거를 또 하지 군정장관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자금을 받아서 정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보고서가 바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CIA 부국장이죠. 굿펠로우. 그래서 CIA 국장은 도노반이라고 주로 유럽 전선을 담당했고 부국장 굿펠로우가 이 동양,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런 정보기관의 수장이면서도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가 이것도 다 역죠. 이승만 박사가 정치 자금을 어떻게 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자금이 이승만 박사한테만 갑니까? 김규식이한테로 가고 김구한테로 가고. 근데 정치 자금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남북 연석회의 한다고 북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깨끗한 정치 자금으로 올바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건국, 구국, 호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병철 사장이 이때부터 이제 무역해설을 하면서 전용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업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6.25 동란 때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이제 북괴은에게 불려다니죠. 인민위원회.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타던 쉐보레 자가용인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세요. 그 당시는 이게 바로 얼마나 귀해요. 쉐보레 세단이. 그래서 미 대사 무초라든지 이승만 박사 또 유엔 관계자만 타던 차들인데 이 차를 뺏기죠. 그래서 이 차를 갈탕당했는데 이 차를 누가 탑니까? 바로 박헌영이가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인공치하 3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메가더 원수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바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때문에 메가더 원수를 그렇게 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에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초짜리인데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뺏겼던 쉐보레를 이제 서울 탈환 작전 때 미 해병 5여단이 이제 찾아가지고 보셨죠? 제가 저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희 전투를 끝내고 아현동 전투 때 모습인데 그 아현동 전투 때 이제 박헌영이가 뺏어서 타던 이병철 회장의 쉐보레 이 자동차를 다시금 이제 회수해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이승만 박사와 전용순 상공회의
소장 등 바로 이병철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1제당, 제1모직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면 깨끗한 정치 자금에서 올바른 정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통치자가 깨끗한 정치 자금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정부패를 하는 여당과 야당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했고, 또 지금도 이 정치자금의 불의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 깨끗한 정치자금을 주시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정치로 위대한 대한민국 바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